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분 모셨습니다. 나 홀로 시리즈의 저자이자 역사학자 황윤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아, 작가님, 벌써 12월 둘째 예, 주예요. 예. 좀 책 쓰느라 늘 바쁘실 텐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 되면 맞습니다. 보통 더 바쁘신가요? 저는 어떠세요? 연말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매일 그냥 이거 원고 쓰고 자고 그냥 평상시랑 그냥 로테이션이 똑같습니다. 진짜 그 루틴을 늘 지키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루틴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와. 예,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깨서 원고 쓰고 뭐 그런 그다음에 오후에는 그냥 원고 관련된 자료 찾고 박물관에 가고 우와. 강연 있으면 강연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아니, 겨울이 똑같어요. 그러면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또 거의 동일해요. 생일. 재미없죠. 생일도 별로 크게 안 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의 생일? 여하튼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그냥 제 루틴을 잘 지키는 거. 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래 학생 때부터 늘 아,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서울대 갔겠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네. 원고 쓰는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되니까 프리랜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아남기 힘들죠. 네, 그래서 꾸준히 쓰려고 하다 보니 예. 새벽 3시가 글이 제일 잘 써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그때가 집중력이 2배가 돼요. 오후에 쓰는 시간에 두 배가 똑같은 시간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오후에 그 시간으로 2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한 7시까지 쓰는 게 훨씬 낫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삶이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그거 바꾸기 쉽지 않으셨을 네, 텐데. 이제는 이렇게 사니까 계속 네. 이제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예. 자, 올 한 해 쭉 돌아보면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뭔가 계획대로 되신 것 같으세요? 좀 많이 아쉽죠. 사실 올해 제가 책이 3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원래 아쉬우세요? 목표는 6권이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늙었구나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다라는 삶을 사신다는 건 참 좋으실 것 예, 같아요. 책을 쓰는 작가는 그래도 그 마음의 여유, 네. 그다음 즐거움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좀 덜합니다. 회사원들에 비해서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괜찮다. 그래서 그렇다고 작가 인생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추천은 아니다. 추천은 아닙니다. 예, 예. 그 나름의 힘듦이 있다. 맞아요. 아,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박물관이 아주 핫플이고 경주 박물관, 즉 경주 국립박물관도 맞습니다. 네, 핫플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박물관 마니아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뿌듯하죠.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는데 오. 시점이 좀 빨라졌어요. 아, 예상보다. 예, 원래 선진국이 될수록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숫자가 영화관보다 는다고 합니다. 네. 다른 선진국도 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그 단계 먹는 거 보니까 드디어. 선진국이 됐구나. 야, 그걸 느끼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그렇게 찾아주시는 걸 맞습니다. 보면 특히 뿌듯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와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찰에도 박물관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그냥 사찰에 유명한 사찰에 가면 성보박물관이 다 있어요. 아, 성보박물관도 한 바퀴 딱 돌아보시면 음. 박물관 역사 또 거기 있는 유물 같은 게 이런 게 있구나 아마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있는 성보박물관을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네, 성보박물관 여러분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박사님이 올 한 해 관람했던 박물관 전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별 생각이 없네요.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예,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박물관도 매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이다 어. 보니까 어느 게 특별하게 기억이 남고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세요? 많이 같은 다릅니다. 곳을 가도?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게 박물관이다. 우와. 같은 유물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과거에 나와 네. 지금에 나와 지식이나 이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로 보이는 거예요. 어. 매번 볼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전 하든 상서전 하든 매번 가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특별히 기억이 남지 그것도 없고 그냥 가서 보고 네. 그냥 오는 거 그렇게 그냥 루틴이 돼버렸습니다. 야. 삶이 루틴입니다. 예. 모든 것이 루틴인 우리 황현 작가님. 자, 연말을 분주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문화생활하면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나 예정인 전시 중에서 작가님이 추천하고 싶은
전시가 있을까요? 전시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인상파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인상파 네, 전시요.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상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겠다. 네. 메트로폴리탄이 갖고 있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네네. 연말에는 박물관이다. 맞습니다. 기승전 추우니까요. 박물관이다.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황윤 작가와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 지난 시간에는요, 가문사지와 문무왕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불국사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불국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 불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수학 여행으로 한 번쯤은 다 가봤을 만한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이죠. 뭔가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주제를 고르신 이유가 사실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들어간 유물이기도 하고 유적지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일신라가 열렸잖아요. 네.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통일신라가 열렸습니다. 네. 이 통일신라를 그러면 대표하는 문무왕 시절을 대표하는 사찰이 뭐가 있을까? 음. 불국사예요. 그래서 제가 불국사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하. 자, 그럼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바람꽃. 아이유의 바람꽃 듣고 왔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매주 금요일 2부에서 보내드리는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황윤 작가님 모시고 불국사 대한 수업을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예, 사실 이 불국사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신자가 볼 때는 야,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신라 사람들이 꾸몄단 말이야.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김대성은 모량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스님이 어느 날 시주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밭을 절에 시주하요. 와. 시주한데 갑자기 시주하고 얼마 뒤에 김대성이 죽은 거예요. 죽어요? 황당하죠. 네, 시주를 했는데 시주를 좋은 일이 했는데. 생길 줄 알았는데. 응. 근데 보통 우리는 불자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뭔가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야, 망했네, 이거 아닌데 네. 우리는 불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돌아가신 다음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무량이라는 사람의 집에 환생을 합니다. 그 아이 손에 딱 쥐어보니까 김대성이라는 글을 갖고 있는 금빛 물건을 딱 쥐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김대성이구나 이름을. 그래서 김대성을 지어놓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희 집으로 의탁하러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김문양이라는 재상이 전생 어머니도 모셔와서 같이 살게 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 후생. 그래가지고 그런 시주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돼서 불국사를 지었다. 야, 이 불교 가치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렇네요.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국유사의 요 대목을 볼 때마다 당시 통일신라인들이 참 이야기 구조를 잘 짜는구나. 그 불법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참 잘 만드는 거야. 그 생각을 해서 이 사회 문화 레벨이 상당히 높았다는 의미죠.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김대성이 청년이 돼가지고 사찰을 이제 짓도록 하는데 이 사찰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짓느냐? 자신의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해 각각의 사찰을 만듭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뭘 짓냐? 석굴암. 현생의 부모를 지기 위해서 뭘 짓냐? 불국사. 네. 그래서 이렇게 석굴암과 불국사를 지었는데 이게 바로 수십 년이나 걸리는 대공사였다. 그래서 김대성이 생전에 절이 완성되기 못 보고 죽자 국가에서 마무리를 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김대성에 의해서 이렇게 두 사찰이 맞습니다.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요쯤 되면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이 김대성이란 개인적 불심으로 이 두 사찰이 만들어졌는데 마무리는 국가가 했다는 기록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사찰은 개인 사찰일까요? 국가 사찰일까요? 허허, 마무리를 국가에서 했으니까 자, 국가가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것도 학계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음. 이건 개인 사찰이다. 네. 아니다. 국가가 마무리니까 국가 사찰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개인 사찰을 칠 때 황룡사 석굴암처럼 아니 불국사 석굴암처럼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개인이 맡아서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진구리를 하더라도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 때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 때 장인 200명이 동원됐다고 하거든요. 200명이요? 장인 200명. 네. 근데 제가 왜 이 장인 200명을 얘기하냐? 중국에 기록이 있습니다. 신당서 동의열전 신라편에 따르면 당시 이 신라편은 누가 기록을 썼냐면 신라로 온 당나라 사신이 기록을 쓴 게 이제 전달돼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거예요. 네. 신라 재상가에는 녹이 끊기지 않고 간호들이 3,000명이다. 갑병, 소말, 돼지 숫자도 그 수와 비슷하다.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서 목축하고 잡아먹어야 할 때는 쏘아 잡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귀족들은 3,000명의 노비가 있고 병사들, 소말이 또 3,000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섬에다가 동물을 키우다가 한 번씩 섬에 가가지고 활을 쏘가지고 동물을 잡을 정도의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목탑 만들 때 황룡사 9층 만들 때 200명이 200명. 필요했다고. 근데 3,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인데 왜 왜 개인이 그 사찰과 석굴암을 못 만들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네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 현 세계관에서 세월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난 거예요. 삼성 본사, 현대자동차 본사를 발굴하는 미래인이 네. 야 이거 너무 거대해서 이거는 개인이 지을 수 없다. 개인 나라가 자산이 지을 수 있나? 없고 국가가 지은 것이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가 사찰일지 개인 사찰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충분히 진골 가문의 부와 명예면은 사찰 정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외에도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진골이 개인 사찰을 짓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얘기가 나와요. 규모의 크고 자금이 있었을 뿐이지 네네네. 이 정도 사찰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능력껏 짓는 그렇죠. 거다. 예, 재산 가문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나는 불국사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진골 가문이 개인 사찰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맞습니다. 이게 불교는 여러분 절대로 머리 깎고 스님 되면서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효가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스님이 된 자체부터도 효가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스님이 되면서 전생에 있던 수많은 또 현생의 부모님의 수많은 선조들까지 다 극락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맞습니다.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불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생애가 또 있어요, 여러분. 다음 생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불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비판을 유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불교는 그렇죠. 효가 없다. 머리를 불효다. 깎고 인연을 끊는다. 근데 그 사람들 단편적인 본 거죠. 단편적인. 불교는 세계관이 너무 넓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예, 예, 커요. 이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국사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이 불국사를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오.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보는 거지만 이 사찰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안에 있어요. 네. 산으로 쭉 올라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익숙한 게 아니에요. 신라가 처음 사찰을 만들었을 때 지난 시간에 황룡사지 뭐 이런 사찰 보십시오. 평지에 만들었잖아요. 평지에. 그렇죠. 왜 평지에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사찰은 평지 도시에 다 그 만드는 게 하나의 그거였어요. 유행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지 네. 않았어요. 그러다가 682년에 만들어진 가문사지. 전 시간에 가문사지가 약간 언덕이 있다고 했죠. 그 언덕에 사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해인사는 802년에 사찰하는데 이 해인사는 그냥 산 위에다 그냥 만들었어요. 완전 산 위에. 이 사찰 중간 단계에 있는 사찰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이거 완전 위도 아니고 적당히 언덕도 아닌 중간에 산 중턱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산 위로 올라가면서 평지 사찰이 아닌 산 위의 사찰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신라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네. 그 과정에 나왔던 게 바로 불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국사는 평지 사찰의 그 디자인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가시면은 석단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놨잖아요. 기단을. 네. 그 기단으로 쭉 올라가면 사찰이 어때요? 평지에 사찰이 다 구성돼 있어요. 언덕배기를 다 기단으로 해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사찰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해인사가 봅시다. 해인사는 대표적으로 어떻죠? 사찰에 이렇게 사는 흐름에 따라서 사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성돼 있죠. 네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는 평지 필요 없이 산에 그냥 그냥 흐름에 따라가 맞게. 사찰도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고정 의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고정 의식이 깨지기 전에 불국사다 보니까 평지를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기단을 돌로 해가지고 깔끔해가지고 딱 만들고 그 위를 만들어가지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사찰을 만든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보시면은 불국사가 해인사와 가문사지 중간 단계에서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산 위로 올라가는 의식이 완전 깨지지 않는 상태니까 평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기단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재밌네요.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와. 아니 왜 저는 절은 무조건 산속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과정이 있습니다, 있었구나.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저 없었으면 아유 큰일 날 뻔했죠. 아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작가님 이쯤에서 작가님께서 듣고 싶은 곡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제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성시경을 같은데. 좋아합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을 듣고 싶었어요. 갑자기 왜 이 곡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네. 그 불국사의 그 순간을 한번 즐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황현 작가님께서 신청하신 곡 우리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 계속해서 이어주세요.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했고 이제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이라. 자면 이제 전설 이야기는 바로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입니다. 오. 이 이야기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김대성이 불국사를 지을 때 뛰어난 석공이 필요하자 백제의 소문난 석공 아사달이 동원되었다. 그에게는 아사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석가탑을 만드는 동안 집에 오지 못한 아사달을 만나고 해서 불국사를 찾아왔다. 근데 탑을 만드는 동안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제지받아서 남편을 만날 수 없었다. 이 아사달은 탑이 완성되면 연못가에 그 그림자가 비출 거리라 생각해서 몇 날 며칠 기다렸으나 탑의 꼭대기는 보일 생각을 안 했다. 결국 지친 그녀는 연못에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했다. 석가탑이 완성 후에 아사녀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아사달은 급히 연못으로 갔으나 이미 그녀는 없었고 석불을 하나 조각하여 추모한다. 그의 석가탑이 연못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는다 하여 무영탑이라 불려진다. 아마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 이야기가 근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석가탑이 안 보였는데 아사달 아사녀. 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야 생각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1939년 현진건이 쓴 무영탑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일제 감정기 시절에 만들어진 소설이었다. 어머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닌데 보통 사람들 진짜 이 역사인 줄 알고 가끔씩 이 관련돼 가지고 글이나 이 불국사 관련된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역사처럼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근데 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진짜 완전 뻥을 만든 소설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 근거는 뭐냐? 동은 화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조 시절 때 이제 계신 분이 불국사 고금 역대기라는 기록을 이제 집필했는데 네. 그게 나옵니다. 석공인 오빠와 그의 여동생 아사녀가 등장합니다. 아사달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당나라 사람이라고. 와. 그러니까 당나라 장인이 여기로 와서 탑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이어왔던 거예요. 사실 이 불국사 고금 역대기는 불국사의 역사를 담은 역사책이에요. 근데 이 역사책을 왜 영조 시절에 썼냐면은 원래 사찰마다 역사서가 다 있었습니다. 불국사를 해가지고 뭐 큰 사찰이면 네. 자기의 역사가 어떤 거다 해서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그런 남겨놓은 기록이 지금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사라지고 그런 상황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막 불태우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찰 왜 의병들이 활동한대도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사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록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니 어떻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사찰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기록들도 다시 정리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흔적과 그렇네요. 이야기들을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도 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석공인 오빠와 그의 여동생 아사녀라는 기록을 고금 역대기에 불국사 고금 역대기에 담게 된 겁니다. 당나라. 근데 이 당나라 사람이 왜 굳이 와서 석탑을 만드는? 또 당나라는 석탑이 없었거든요. 당나라는 이전 시에 얘기했지만 뭐다? 전탑이랑 네. 목탑입니다. 전탑은 벽돌탑이고 목탑은 나무로 만든 탑이거든요. 이 석탑은 이 한반도에서 유독 유행했던 거고, 그다음에 백제나 한반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도 일부 석탑이 만들어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석탑이라는 문화는 이 한반도의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탑인데 왜 당나라 와인이 와서 그걸 왜 짓느냐는 거죠.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석가탑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음. 이 당시 조선인들이 볼 때는 후대인들이 볼 때는 야, 이 탑은 우리 한반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저 생각을. 당나라에 아주 뛰어난 석공이 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것이라고 상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아사녀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현진건이 요 기록을 바탕으로 그래 그러면 나가 한번 소설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꾸민 거죠.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이제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근데 이 아사디라는 인물이 완전 가상 인물일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 신라에서도 아사달 같은 장인들이 존재를 했어요. 이 존재하는 장인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라의 여러 가지 유적지를 조사하다 보면 흥미로운 게 네. 어떤 석재 기술은 고구려식으로, 어떤 석재 기술은 백제식으로 깎은 게 있답니다. 시대가 네, 다르게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기술 같은 걸 바탕으로 고고학적으로 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야 이거는 고구려식인데 이거는 백제식인데 음. 이건 신라식인데 이게 그럼 이들 그 장인들의 각각이 원래 뿌리는 고구려나 신라계 백제계였지만 신라로 이제 모여왔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인 고구려계 신라인, 백제계 신라인이 있겠죠. 그런 기술자들이 사용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결합이 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즉 소설처럼 실제 신라에도 아사라 같은 외국에 있었던 장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특히 고대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기술자들을 따로 모아서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능력 있는 뭐 그릇을 만들 줄 안다, 뭘 할 줄 안다. 이거 기술자예요. 기술자는 대접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포로들 중에 일반 포로라 기술자는 따로 뽑을 정도였어요. 그래요. 기술 능력 있어? 따로 뽑아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야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시절이 있잖아요.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자기 기술자들 데려가서 막 대접해 주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문화가 그 신라 시대 때 있었다고 있었다.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백제계 고구려계에도 실력이 있는 장인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룡사 대종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황룡사 대종이 지금 남아있는 제일 큰 종 성덕대왕 신종의 4배의 크기였대요. 구리가 4배가 들어갔다. 우와. 이 거대한 구리가 들어간 이 황룡사 대종 지금 사라졌거든요. 네. 일설하면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종을 뺏어가려고 배에 실려 올라가다가 배가 가라앉았다. 이런 포항 쪽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포항 발굴 조사를 하고 막 한 적 있어요. 바다 조사한 적. 이 굴이 큰 게 나오면 종일 것이다. 네. 근데 이 종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 삼국유사에는 장인은 이상택의 하전이었다. 즉 이상택이라고 하는 신라 저택에 소속된 장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족의 밑에 있는 장인이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 불국사 석굴암도 김대성이라는 귀족의 장인들이 만든 것처럼 이 거대한 종도 귀족의 장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김대성 밑에도 백제계 돌을 깎는 장인이 있어서 이런 탑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일리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너무 과거인들은 옛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조선을 보고 그냥 과거를 봐요. 그나마 맞아요, 본다면 맞아요. 조선은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근데 조선과 신라, 고구려는 다 각기 다른 나라였습니다. 다르다. 색깔도 너무 다르고요. 조선에도 물론 노비도 있고 뭐도 있었죠. 하지만 이 신라는 진골 귀족 한 명 자체가 하나의 또 작은 왕국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세 유럽과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급이 다 전국에 시급이라 해서 땅이 다 있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생산되는 쌀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또 장인들이 있고 그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 줄 알고 그 물건도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외부에 수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구조랑 다르게 오히려 중세 유럽의 귀족들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라들은 보면은 나중에 왕실이 힘이 약하거나 뭔가 분위기가 그거 하다면 나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구조. 3,000명이 있는데 내 밑에 그들을 동원해서 병력 입히면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각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맞습니다. 넓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불국사나 그 석굴암 같은 것도 충분히 개인 귀족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과거의 이 사찰들은 그냥 사찰이 아닙니다. 귀족들의 영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찰을 만들기도 했어요. 영지를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지방마다 영지들이 땅이 있잖아요. 네.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 또 사찰을 만듭니다. 오. 그 사찰에 있는 그 승려들은 또 누구죠?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깎고 스님 돼서 사찰을 운영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스님이 우리 집안에 꼭 한두 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오나. 귀족집이라고 예, 예. 그냥 문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력과 뭐 장군하고 아니면은 저기 올라와서 귀족 이렇게 왕 밑에서 이게 아니고 한두 명씩 승려가 또 나와줘야지 고급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나 이런데 고려 시대까지도 보면 왕자, 귀족의 누가 스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승려들이 과연 그 절에 갔을 때 그냥 스님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네요. 여기서는 또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절의 주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관리하고 사실상 이 스님에 의해서 또 여러 노비들과 관리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찰 구조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찰과도 좀 구조가 다르다. 다르네요. 그래서 아하. 삼국시대는 삼국시대만의 특징과 재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시고 역사를 보시면 좀 더 흥미로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작가님 덕분에 정말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넓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일까요? 1부, 2부 나눠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불국사 2부입니다. 2부로 이어가나요? 예, 불국사 2부에는 석굴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불국사가 갖추고 있는 불상이 있어요. 예. 이 청동으로 금동으로 만든 불상 국보 2점이 계시거든요. 그 부처님에 대한 소개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미리 좀 이 사진을 찾아보고 사진 미리 좀 찾아보십시오. 정말 예습하고 오도록 금동 하겠습니다. 불상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 중 하나입니다. 예. 그 통일신라 때 만든 불상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십시오. 너무 잘생겨가지고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현 작가님이셨고요. 저희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듣고 돌아올게요.